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았다. 99.99% 일치. 53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여자가 지금 회장실 한가운데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출생 기록이 놓여 있었다. 서지우에서 한지우로 개명된 기록. 30년 전 자신이 지어준 이름을 가진 여자가 지금 이 건물 12층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한 달 전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었다. 긴장하면 왼손 새끼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주는 버릇. 30년 전 연인 한태민이 그렇게 사랑하던 서윤이의 습관. 신입사원 한지우에게서 똑같은 버릇을 발견한 순간 서윤이의 심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그 후 발견한 것들이 있었다. 손목에 찬 낡은 은팔찌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구, 별빛처럼 빛나길. 서윤이와 한태민 두 사람만이 알던 약속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채워준 팔찌였다.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드러난 잣 알레르기도 있었다. 서윤의 자신도 한태민도 가지고 있던 희귀한 알레르기. 한지우의 아버지도 같은 알레르기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서윤이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하나하나 쌓이는 증거들이 있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DNA 검사로 증명되었다. 서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2층 어딘가에서 한지우가 일하고 있을 것이었다. 자신이 30년 전 떠나보낸 딸.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아이. 지금 같은 건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그 아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서윤이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94년 23세 자신과 25세 한태민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별빛처럼 빛나는 우리의 사랑 영원히. 하지만 영혼은 없었다. 신분의 벽이, 아버지의 강요가, 현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서윤이는 아이를 남기고 떠나야 했다. 한태민은 홀로 딸을 키우다 10년 후 세상을 떠났다. 30년이 흘렀다.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서윤이가 평생 찾던 딸이 스스로 자신에게 걸어왔다. 하늘그룹 신입사원 지원서를 내밀며 서윤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꺼낼 때가 왔다. 그녀는 비서실에 내선을 걸었다. 한지우를 회장실로 부르라는 지시였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곧 딸을 만난다. 30년 만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2024년 9월 어느 가을날 서울 강남구 하늘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윤희 회장은 별관 회장실에서 실시간 CCTV로 면접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원래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 면접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인사 담당 임원인 박진수가 유독 까다롭게 지원자를 거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서윤이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신입사원 선발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모니터에는 면접 대기실이 비쳤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명문대 출신들, 화려한 스펙을 가진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윤이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멈췄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한지우라는 이름표가 가슴에 달려 있었다. 서류를 확인하니 지방대학 경영학과 졸업에 중소기업 경력 3년이었다. 서류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력이었다. 하지만 서윤이는 화면 속 그녀에게서 눈을 뺄 수 없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끌림이었다. 한지우가 대기 순서를 기다리며 손을 만지작거렸다. 극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카메라가 우연히 그녀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서윤이의 눈이 커졌다. 한지우가 무의식적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서윤이의 손에서 커피 잔이 미끄러져 책상 위로 쏟아졌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지만 서윤이는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비서는 조용히 커피를 닫고 나갔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대학교 4학년 여름 친구들과 함께 간 강원도 탄광촌 봉사활동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한태민. 25에 그는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맑았다. 탄광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던 청년이었다. 서윤이는 그의 진실함에 이끌렸고 한태민은 그녀의 순수함을 사랑했다. 신분의 차이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대학 도서관 열람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던 날이었다. 한태민이 서윤이의 손을 잡아 펴며 키스했던 날. 긴장하면 새끼손가락을 쥐는 그 버릇을 절대 고치지 말라고 했었다. 자신이 항상 옆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서윤이는 모니터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새끼손가락을 쥐는 버릇. 한태민이 그렇게 사랑하던 자신의 버릇. 그런데 지금 저 여성이 똑같은 습관을 보이고 있었다. 설마.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 그저 비슷한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면접이 시작되었다. 한지우가 회의실로 들어갔다. 서윤이는 소리를 키워 면접 내용을 들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솔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고모 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도 담담히 꺼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고 작은 회사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했다. 하늘그룹에서 진정한 실력을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면접관 중 한 명인 박진수 이사가 비꼬듯 물었다. 지방대 출신이 대기업 문화에 적응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다. 한지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다. 학벌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족한 부분은 누구보다 열심히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박진수는 코웃음을 쳤지만 다른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이 끝나고 한지우가 나갔다. 서윤이는 한동안 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면접 결과 보고를 올렸다. 박진수 이사는 한지우를 탈락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면접관들은 합격 의견이 많았다. 서윤이는 서류를 넘기다가 한지우의 프로필 사진에서 멈췄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미소였다. 한태민의 미소였다. 크게 웃을 때 왼쪽 눈이 오른쪽보다 더 작아지는 특유의 비대칭이었다. 서윤이는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한지우 합격 처리하라는 지시였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홀로 남은 서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30년 전 한태민과 함께 보던 그 하늘과 똑같은 색이었다. 서윤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한태민과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다. 탄광촌 뒷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이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한지우의 미소가 자꾸만 한태민과 겹쳐 보였다. 그날 밤 서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끼손가락을 쥐는 버릇 한태민을 닮은 미소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는 말.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서윤이는 생각을 멈췄다. 지나친 상상이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두근거렸다. 30년간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한태민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온기. 그리고 마지막 날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흐느끼던 자신의 모습. 서윤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1994년 여름은 뜨거웠다. 23세 서윤이는 대학교 4학년이었다. 재벌가의 외동딸로 자란 그녀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그대로 걷는 삶이었다. 자신의 의지는 없었다. 여름방학 친구들이 강원도 탄광촌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다. 서윤이도 함께 가기로 했다.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서윤이는 처음으로 고집을 부렸다. 무언가 다른 세상을 보고 싶었다. 탄광촌은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좁은 골목, 낡은 집들, 검은 먼지가 날리는 거리.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곳에서 한태민을 만났다. 25세 한태민은 탄광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봉사단이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가 자원봉사로 도와주러 왔다. 서윤이는 그의 첫인상이 강렬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거친 손하지만 누구보다 맑은 눈빛이었다. 한태민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웃어주었다. 서윤이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사람이었다. 돈은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서윤이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 달 더 머물기로 했다. 친구들은 놀랐지만 서윤이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버지에게는 학교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한태민과 서윤이는 자주 만났다. 탄광일을 마친 한태민이 저녁이면 마을회관으로 왔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태민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탄광을 벗어나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 서윤이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러웠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 꿈도 없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빠르고 강렬했다. 신분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탄광촌 뒷산에 올라 석양을 보며 손을 잡았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첫 키스를 나눴다. 서윤이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서윤이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두 사람은 놀랐지만 기뻤다. 한태민은 서윤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책임지겠다고, 결혼하자고,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했다. 서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윤이가 서울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는 경로했다. 탄광 인부 따위와 결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명령했다. 서윤이는 거부했다. 아이는 지울 수 없다고, 한태민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그러면 집안과 인연을 끊으라고 했다. 재산 한 푼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서윤이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수를 썼다. 한태민을 직접 만났다.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서윤이를 포기하라고 회유했다. 한태민은 거절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협박했다.
탄광촌 전체를 폐쇄시키겠다고 했다. 한태민의 가족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만들겠다고 했다. 재벌의 힘은 그만큼 컸다. 한태민은 괴로워했다. 자신 때문에 수백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없었다. 그는 서윤이를 만나 눈물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다. 서윤이도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밤새 울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다. 서윤이는 출산 후 혼자 해외로 떠나고 아이는 한태민이 키우기로 했다. 아버지는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윤이는 절대 아이를 찾지 말라는 조건이었다. 아이도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1995년 이른 봄, 서윤이는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다. 서윤이는 아기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병실에 한태민이 왔다. 그도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윤이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서지호. 별처럼 빛나는 아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작은 은팔찌를 사서 아기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팔찌 안쪽에 문구를 새겨달라고 했다. 별빛처럼 빛나길. 한태민과 서윤이 두 사람만이 아는 약속이었다. 마지막 밤, 서윤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다. 작은 숨소리, 따뜻한 체온, 보드라운 머리카락. 모든 것을 기억하려 애썼다. 한태민도 옆에서 아기를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새벽, 서윤이는 아기를 한태민에게 건넸다. 손이 떨렸다. 한태민이 아기를 받아 안았다. 서윤이는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윤이는 울부짖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일부를 떼어낸 기분이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 없었다. 비행기는 이륙했다. 서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점점 멀어지는 서울. 그곳 어딘가에 자신의 아이가 있었다. 10년 후 서윤이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늘그룹을 물려받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태민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태민은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는 한태민의 여동생이 키우고 있다고 했다. 서윤이는 멀리서 아이를 보러 갔다. 10살 된 여자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한지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서윤이는 담장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렇게 20년이 더 흘렀다. 서윤이는 하늘그룹을 키웠다.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밤마다 딸을 생각했다.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알 수 없었다.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운명처럼 딸이 자신에게 돌아왔다. 하늘그룹 신입사원 지원서를 내밀며. 서윤이는 그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2024년 10월 한지우가 하늘그룹에 입사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30명의 신입사원 중 지방대 출신은 한지우가 유일했다. 나머지는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다. 지우는 처음부터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오리엔테이션 첫날 자기소개 시간이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유학 경험, 인턴 경력, 공모전 수상 이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한지우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지방대를 졸업했고 중소기업에서 3년간 일했다는 이야기였다. 몇몇 신입사원들의 눈빛이 묘했다.
동정 아니면 무시였다. 교육이 끝나고 각자 부서 배치를 받았다. 한지우는 전략기획팀에 배정되었다. 하늘그룹의 핵심 부서였다. 다른 신입사원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지우는 불안했다. 왜 자신 같은 사람을 핵심 부서에 배치했을까? 전략기획팀은 박진수 이사가 총괄하는 부서였다. 그는 면접 때 한지우를 탈락시키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박진수는 지우를 처음 본 날부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지방대 출신이 이 부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투였다. 한지우의 첫 업무가 시작되었다. 박진수는 그녀에게 방대한 자료 정리를 시켰다. 신입사원에게는 과도한 양이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선배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배우고 있었지만 지우는 홀로 자료실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일이 끝나지 않았다. 지우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다. 일주일 후 박진수가 지우의 자료를 검토했다. 사소한 오타 하나를 발견하고는 전체 자료를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다시 며칠 밤을 새워 자료를 완성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이번에는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또다시 수정을 요구했다. 한지우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했다.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체중도 빠졌다. 동기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지우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한 달이 지났다. 지우가 작성한 보고서가 임원회의에 올라갔다. 박진수는 회의석상에서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데이터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진수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지우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서윤희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록을 검토하며 한지우의 이름을 발견했다.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평가였다. 서윤희는 미간을 찌푸렸다. 직접 그 보고서를 요청해 검토했다.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신입사원 치고는 잘 작성된 편이었다. 다만 핵심 데이터가 몇 가지 빠져 있었다. 서윤희는 이상함을 느꼈다. 비서실장을 불러 조용히 조사를 지시했다. 며칠 후 보고가 올라왔다. 박진수가 의도적으로 한지우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또한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윤희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하지만 서윤희는 즉시 개입하지 않았다. 회장이 특정 신입사원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 오히려 그 사원에게 독이 될 수 있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서윤희는 전략기획팀장을 따로 불러 면담했다. 팀 내 업무 분배가 적절한지 점검하라는 지시였다. 신입사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경고였다. 팀장은 서윤희의 의중을 알아챘다. 회장실을 나와 박진수를 조용히 불렀다. 한지우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충고였다. 박진수는 겉으로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내심 불쾌했다. 지방대 출신 주제에 회장의 비호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더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한편 한지우는 조금씩 회사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업무는 여전히 과중했지만 하나씩 해내며 자신감을 얻었다. 동료들도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같은 팀 대리 한 명이 지우에게 관심을 보였다. 김민준 대리였다. 그는 지우가 혼자 야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안쓰러워했다. 어느 날 김민준이 지우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다. 힘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다.
혼자 끙끙대지 말라고 했다. 지우는 고마워하며 커피를 받았다. 그날부터 김민주는 틈틈이 지우에게 업무 조언을 해주었다. 보고서 작성 팁, 데이터 분석 방법, 임원 취향까지. 지우는 그의 도움으로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2달이 지났다. 한지우가 작성한 새로운 보고서가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는 빈틈이 없었다. 데이터도 충실하고 분석도 깊이가 있었다. 다른 임원들이 신입사원이 이 정도 보고서를 작성했냐며 놀라워했다. 박진수는 표정이 굳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한지우가 점점 인정받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한지우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무리지어 앉아 있었지만 지우는 늘 혼자였다. 명문대 출신들끼리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지우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밥을 먹으며 업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지우의 맞은편에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윤희 회장이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서윤희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다. 지우는 긴장한 채 다시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윤희는 편안한 표정으로 지우에게 물었다. 회사 생활은 어떤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많이 배우고 있다고 했다. 서윤희는 지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한태민을 닮았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그와 닮았다. 서윤희는 지우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인사팀에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신입사원들이 너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직접 이런 말을 해주다니 감동이었다. 서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면서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지우는 회장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회장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동정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닌 무언가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서윤희는 구내식당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회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가까이서 본 딸의 얼굴,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박진수 때문이었다. 서윤희는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했다. 지우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다. 입사 2개월이 지났다. 한지우는 점점 업무에 능숙해졌다. 박진수의 견제는 계속되었지만 김민준 대리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갔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한 신입사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지우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11월 어느 날 한지우는 회장실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한 분기 실적 보고서였다. 보통은 팀장이나 임원이 직접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신입사원 교육 차원에서 지우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사실 서윤희가 은밀히 요청한 것이었다. 지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한지우는 긴장했다. 회장실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보고서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20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대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쥐었다. 회장실 비서가 지우를 안내했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서윤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우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한지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보고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서윤이가 보고서를 펼쳐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지우는 최대한 또박또박 답변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용은 정확했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보고가 끝나고 한지우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다. 서류를 챙기다가 손목에 찬 팔찌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작은 딸그랑 소리가 났다. 서윤이의 시선이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눈이 커졌다. 낡은 은팔찌였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광택은 바래고 여기저기 흠집이 있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도 보였다. 지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임이 분명했다. 서윤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이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예쁜 팔찌라고 오래된 것 같다고.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을 내려다봤다. 아버지가 자신이 태어났을 때 채워주신 것이라고 했다. 고모님이 아버지 유품으로 주셨다고 했다. 평생 간직하라는 당부와 함께. 서윤이는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풀어 건넸다. 서윤이의 손에 팔찌가 놓였다. 30년 만에 다시 만지는 감촉이었다. 손이 떨려 팔찌가 책상 위로 떨어질 뻔했다. 서윤이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들어 빛에 비춰봤다. 안쪽을 확인했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별빛처럼 빛나길. 30년 전 자신이 직접 새겨 넣은 문구였다. 한태민과 함께 정한 약속이었다.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서윤이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지우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서윤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억눌렀다. 팔찌를 지우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정말 특별한 팔찌라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한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였다. 한태민이 행복할 때 짓던 그 미소였다. 서윤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지우는 팔찌를 다시 손목에 찼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아빠의 사랑이 담긴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팔찌가 있으면 아빠가 곁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지우에게 수고했다며 나가도 좋다고 손짓했다. 지우가 공손히 인사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는 그제야 무너졌다.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30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별빛처럼 빛나길.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딸은 고생하며 자랐다. 아버지마저 일찍 잃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서윤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30년 전 같은 은공예점에서 함께 만든 팔찌가 하나 더 있었다. 지우에게 준 것과 쌍으로 만든 것이었다. 서윤의 자신의 팔찌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차본 적이 없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서윤이는 두 팔찌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다.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문구. 하지만 한쪽은 30년간 사랑받으며 닳았고 한쪽은 새 것처럼 그대로였다. 서윤이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한지우는 자신의 딸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다. 새끼손가락 버릇은 우연일 수 있다. 팔찌도 누군가 흉내낸 것일 수 있다.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지우를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다. 서윤이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조용히 지시했다.
한지우의 과거 기록을 모두 찾으라고 했다. 출생 기록, 성장 과정, 가족관계 모든 것을.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다.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다. 한지우는 1995년 3월 출생이었다. 출생지는 서울 강동구. 아버지 한태민, 어머니 미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한태민은 2005년 교통사고로 사망. 이후 한태민의 여동생 한미숙이 지우를 키웠다. 지우는 고모 손에서 자라며 학교를 다녔다. 성적은 중상위권. 대학은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다.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3년간 근무했다. 서윤이는 출생 기록을 유심히 보았다. 출생일이 정확히 일치했다. 자신이 아이를 낳은 그날. 그리고 원래 이름이 서지우였다가 한지우로 개명된 기록도 있었다. 서윤이는 확신했다. 이 아이가 맞다. 자신의 딸이 맞다. 하지만 서윤이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과학적인 증거. DNA 검사였다. 하지만 어떻게 지우 몰래 DNA를 채취할 것인가? 서윤이는 며칠간 고민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우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서윤이는 결심했다. 다음 기회를 만들 것이었다. 지우를 다시 회장실로 부를 것이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DNA를 채취할 것이었다. 일회용 컵이나 서류 같은 것에서. 서윤이는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연락했다. 비밀리에 검사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기다림만 남았다. 서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흐렸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30년간 기다려온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었다. 서윤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한편 한지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다. 회장실 방문은 긴장되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회장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팔찌를 보며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준 것도 고마웠다. 지우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다. 오늘따라 팔찌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우는 알지 못했다. 그 팔찌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지우는 그저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다. 모르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었다. 11월 말 하늘그룹은 분기 실적 달성을 기념하는 임원 회식을 준비했다. 매 분기마다 열리는 전통 행사였다. 이번에는 신입사원들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회사 문화를 경험하고 임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자리였다. 한지우도 초대 명단에 포함되었다. 회식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넓은 룸에 임원들과 팀장급 직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신입사원들은 한쪽 테이블에 따로 앉았다. 한지우는 동기들과 함께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 자체가 낯설었다. 서윤이 회장이 입장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를 했다. 서윤이는 간단한 치사를 했다. 모두의 노력으로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격려였다. 특히 신입사원들이 빠르게 적응해 준 것에 감사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지우는 회장의 시선이 자신에게 잠깐 머무는 것을 느꼈다. 착각일까 싶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계절 식재료로 만든 정갈한 한정식이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 하나씩 코스가 이어졌다. 한지우는 조심스럽게 식사를 했다. 어떤 음식은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옆 동기가 작은 목소리로 음식 이름을 알려주었다.
메인 요리가 나왔다. 갈비찜과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이었다. 한지우는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덜어 담았다. 갈비찜 위에 고명이 올려져 있었다. 잘게 부순 잣이었다. 한지우는 순간 멈칫했다. 잣을 조심스럽게 골라내기 시작했다. 옆에 앉은 김민준 대리가 물었다. 잣을 안 좋아하냐고. 한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잣 알레르기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있었던 알레르기라고.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반찬을 권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 임원석에 앉아있던 재무 담당 임원이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잣 알레르기라니 신기하다고 자신은 처음 듣는다고. 그러자 옆에 앉은 인사 담당 임원이 거들었다. 회장님도 잣 알레르기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회사 행사 음식을 준비할 때 항상 조심한다고. 순간 룸안이 조용해졌다. 여러 사람의 시선이 한지우에게 향했다.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다.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다. 서윤이의 시선도 지우에게 고정되었다. 서윤이의 손에 쥔 포크가 미세하게 떨렸다. 박진수 이사가 비꼬듯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따라하시는 거냐고. 룸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한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아니라고.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아버지도 같은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셨다고 고모에게 들었다고 했다. 서윤이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새끼손가락을 쥐는 버릇, 별빛처럼 빛나기리라는 팔찌, 그리고 이제 잣 알레르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우연일 수 없었다. 한태민도 잣 알레르기가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말해줬던 것이 기억났다. 탄광촌에서는 잣을 구하기 어려워서 다행이라고 농담했던 것도, 서울에 와서 처음 잣죽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이야기도, 서윤의 자신도 같은 알레르기가 있었다. 유전될 확률이 높은 알레르기였다. 서윤이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대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이번 분기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임원들이 화답하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서윤이의 머릿속은 온통 한지우 생각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다. 계절 과일과 전통 한과였다. 서윤이는 일찍 자리를 떠났다. 다음 일정이 있다는 핑계였다. 차를 타고 회사로 돌아오는 내내 서윤이는 생각에 잠겼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다. 회장실로 돌아온 서윤이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조용히 지시했다. 내일 한지우를 회장실로 부르라고. 간단한 업무보고 명목으로.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서윤이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다. 내일 사용할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한지우가 회장실로 올라왔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긴장한 표정이었다. 서윤이는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겠다고 했다. 신입사원들의 적응 과정을 파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서윤이는 지우에게 물 한 잔을 권했다. 비서가 일회용 종이컵에 물을 따라 가져왔다. 한지우는 고맙다며 물을 마셨다. 서윤이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몇 번 더 물을 마셨다. 긴장하면 목이 마르는 것이 당연했다. 20분 정도 대화가 이어졌다. 서윤이는 지우에게 회사 생활에 대해 물었다. 어려운 점은 없는지, 동료들과는 잘 지내는지. 지우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답했다. 힘든 점도 있지만 잘 배우고 있다고 했다. 선배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했다. 서윤이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우에게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회사는 인재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다. 한지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면담이 끝나고 한지우가 나갔다. 서윤이는 즉시 비서를 불렀다. 지우가 사용한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절대 다른 사람 손이 닿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서윤이는 봉투를 받아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 연락해둔 의료기관이었다. 오늘 저녁 샘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알겠다고 답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서윤이는 직접 차를 몰고 의료기관으로 갔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다. 원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 서윤이는 종이컵과 함께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건넸다. 원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일주일 후 연락하겠다고만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윤이에게는 가장 긴 일주일이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밤마다 뒤척였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어쩌지? 자신의 착각이었다면.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확신하고 있었다. 한지우는 자신의 딸이라고. 12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서윤이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의료기관 원장이었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서윤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녀관계 확률 99.99%라고. 거의 확실하다고. 서윤이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30년간 찾아 헤맨 딸. 그 아이가 지금 이 건물 어딘가에 있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공간에 있었다. 서윤이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30년간의 죄책감 그리움 후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서윤이는 한참을 울었다. 비서가 노크했지만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윤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화장을 고치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진정해야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윤이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다. 지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 엄마라고 하면 지우는 어떻게 반응할까? 놀라고 혼란스러워할 것이었다. 어쩌면 거부할 수도 있었다. 30년간 자신을 버린 엄마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다. 서윤이는 신중해야 했다. 지우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야 했다. 하지만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을까? 30년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었다. 서윤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지우를 딸로 안고 싶었다. 30년간 하지 못한 엄마 역할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성급하면 안 되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서윤이는 결심했다. 조금 더 시간을 두자. 지우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자.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진실을 말하자. 그때까지는 멀리서 지켜보며 보호하자. 박진수 같은 사람들로부터 딸을 지키자. 12월이 왔다. 하늘그룹은 연말 프로젝트 준비로 분주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전략기획팀도 바빴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제안서를 검토하고 통합계획을 세워야 했다. 박진수 이사는 이번 기회를 노렸다. 한지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지우를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겉으로는 신입사원에게 큰 기회를 준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함정이었다. 프로젝트는 복잡했다. 여러 부서가 얽혀 있었고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경험 많은 직원도 어려워하는 과제였다. 신입사원인 지우에게는 과도한 업무였다. 하지만 지우는 거절할 수 없었다. 기회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박진수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했다. 지우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 다른 부서와의 협조도 막았다. 지우가 도움을 요청하면 각 부서는 바빠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진수가 미리 입을 맞춰놓은 것이었다. 한지우는 고군분투했다. 밤낮 없이 일했다. 주말도 없었다. 부족한 정보는 직접 발로 뛰며 찾았다. 다른 부서 직원들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다. 대부분 거절당했지만 몇몇은 도와주었다. 김민준 대리도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주었다. 2주가 지났다. 프로젝트 중간 보고 날짜가 다가왔다. 한지우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완성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임원회의에서 문제가 터졌다. 박진수가 보고서를 혹독하게 비판했다. 핵심 데이터가 빠져 있다고 했다. 분석이 피상적이라고 했다. 다른 부서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사실이었다. 박진수가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부분들이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신입사원에게 너무 큰 프로젝트를 맡긴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진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했다.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채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진수는 한지우 해고를 제안했다. 수습 기간 중이므로 가능하다고 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몇몇 임원이 동조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서윤이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외 출장 중이었다. 하지만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한지우 해고 건이 임원회의에 상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서윤이는 즉시 비행기에서 내렸다. 다음 비행기는 6시간 후였다. 너무 늦었다. 서윤이는 화상회의를 요청했다. 한국은 밤 10시였다. 임원들은 아직 회의실에 있었다. 서윤이가 화면에 나타났다. 표정이 차가웠다. 지금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진수가 한지우 건을 설명했다. 프로젝트 실패와 업무 능력 부족을 거론했다. 해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윤이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날카롭게 물었다. 신입사원에게 왜 그런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겼느냐고. 적절한 지원은 했느냐고. 박진수는 당황했다. 교육 차원이었다고 변명했다. 서윤이는 냉정하게 말했다. 교육이 아니라 함정이었다고. 의도적으로 실패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임원들도 긴장했다. 서윤이는 계속했다. 인사팀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진수가 한지우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정보 차단 업무 방해, 다른 부서와의 협조 저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진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이가 막았다. 한지우는 해고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오히려 프로젝트를 제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다른 직원들도 투입하겠다고 했다. 서윤이는 박진수를 직접 겨냥했다. 인사 담당 임원으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났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다. 박진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이 직접 나섰다. 한지우를 그렇게까지 보호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박진수는 의심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한지우는 호출을 받았다. 프로젝트팀 재편성 회의였다. 지우는 긴장하며 회의실에 들어갔다. 해고 통보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다. 팀장이 설명했다. 프로젝트에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고 했다. 지우 혼자 하기에는 무리였다고 인정했다. 앞으로는 팀 단위로 진행한다고 했다. 지우는 보조 역할을 맡으면 된다고 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회의가 끝나고 김민준 대리가 지우에게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고. 지우를 보호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한지우는 놀랐다. 왜 회장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감사했다. 서윤이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공항에서 바로 회사로 왔다. 피곤했지만 한지우를 확인하고 싶었다. 비서에게 물었다. 지우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비서는 답했다. 프로젝트 재편성 후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다. 지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더 이상 딸이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었다. 누구도 지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었다. 서윤이는 책상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우를 계속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고민이 깊어졌다. 박진수 사건으로 자신의 관심이 너무 드러났다. 다른 임원들도 의아해하고 있을 것이었다. 서윤이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지우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지우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서윤이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다. 서윤이는 비서를 불렀다. 한지우와 개인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했다. 업무평가 명목으로. 비서는 알겠다고 답하고 나갔다. 서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2월의 하늘은 흐렸다. 곧 눈이 올 것 같았다. 30년간 준비해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윤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기대도 되었다. 드디어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엄마라고 말할 수 있다. 서윤이는 눈을 감았다. 그날이 오기를 기도했다. 12월 중순 하늘그룹은 연말 마무리로 더욱 바빠졌다. 한지우가 참여한 프로젝트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팀 단위로 재편성된 후 일은 한결 수월해졌다. 지우는 보조 역할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자료조사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지원.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냈다. 프로젝트 최종 보고 날짜가 잡혔다. 12월 20일 임원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팀장이 주도 발표를 맡고 한지우를 포함한 팀원들이 보조했다. 지우는 긴장되었지만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발표 자료를 몇 번이고 검토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은밀하게 다른 부서 임원들을 만났다. 한지우의 부족한 점을 부각시켰다. 프로젝트가 애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도 지우 때문이라고 했다. 몇몇 임원은 박진수의 말을 믿었다. 한지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졌다. 발표 당일 아침이었다. 한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하려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팀 공유 폴더에 있던 핵심 데이터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다.
지우는 당황했다. 어제 분명 확인했는데. 급히 팀장에게 연락했다. 팀장도 놀랐다. 백업 파일을 찾았지만 최신 버전이 아니었다. 일주일 전 데이터였다. 최근 업데이트된 중요한 수치가 빠져 있었다. 팀원들이 모여 긴급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발표는 오후 2시였다. 한지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뒤졌다.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파일이 있었다. 습관적으로 중요한 파일은 따로 저장하는 편이었다. 다행히 최신 버전이 있었다. 팀원들이 안도했다. 급히 발표 자료를 수정했다. 간신히 시간 내에 마쳤다. 오후 2시 임원회의실. 서윤이를 포함한 모든 임원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팀이 발표를 시작했다. 팀장이 전체 개요를 설명했다. 한지우는 옆에서 자료를 보조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다. 박진수가 손을 들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특정 데이터의 출처를 물었다. 팀장이 답변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계속 파고들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누가 담당했느냐고 물었다. 팀장이 답하려는 순간 박진수가 끼어들었다. 한지우가 담당한 부분 아니냐고. 신입사원이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적절했냐고 물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해졌다. 한지우는 긴장했다. 손에 땀이 났다. 팀장이 변호했다. 한지우는 성실하게 일했다고. 데이터도 정확하게 수집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 아침 파일 삭제 사건을 꺼냈다. 중요한 파일이 사라졌다가 복구되었다고. 관리가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른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박진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지우의 전반적인 업무 능력을 문제 삼았다. 지방대 출신의 한계라고 비꼬았다. 회사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수습 기간이 곧 끝나는데 정규직 전환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파일 삭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팀장이 다시 변호했지만 박진수의 공세는 거셌다. 서윤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표정이 점점 차갑게 굳어졌다. 박진수의 의도가 너무나 명백했다. 한지우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것이었다. 서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윤이가 입을 열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파일 삭제건은 시스템 문제일 수 있다고. IT팀의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했다. 개인 직원을 탓하기 전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서윤이는 계속했다. 한지우는 입사 후 성실하게 일했다고. 과도한 업무에도 불평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일부 관리자들의 지도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입사원을 육성하는 것이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회장이 자신을 겨냥한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서윤이는 프로젝트 자체는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팀 전체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했다. 한지우도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났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다. 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김민준 대리가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고 격려했다. 지우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우가 회의실을 나오려는데 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이 잠시 오라고 하신다는 정갈이었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회장실로 올라갔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두려웠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서윤이는 창가에 서 있었다. 뒤돌아보며 앉으라고 손짓했다. 지우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서윤이는 지우에게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표정이 부드러웠다. 오늘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잘 해냈다고 격려했다. 한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다. 서윤이는 지우에게 물었다. 힘들었느냐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었다고. 하지만 견딜만 했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윤이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지우는 놀라 서윤이를 쳐다봤다. 서윤이의 눈빛이 특별했다. 단순한 상사가 직원을 격려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한지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이 뭉클했다.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서윤이는 지우에게 말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자신이 있다고. 지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한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왜 회장님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서윤이는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가서 쉬라고 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고 했다. 한지우는 감사 인사를 하고 일어났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서윤이는 여전히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다. 한지우는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회장님은 왜 자신을 그렇게 챙겨주실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착한 분일까? 지우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감사했다. 진심으로 감사했다. 서윤이는 지우가 나간 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다. 결심이 굳어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지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오늘 지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딸을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서윤이는 비서를 불렀다. 내일 한지우와 개인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했다.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조용한 장소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그날 밤 서윤이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 지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면 지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놀랄까, 화낼까, 거부할까? 서윤이는 두려웠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12월 21일 아침 한지우는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오늘 오후 4시 회장님과 면담이 있다는 통보였다. 장소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업무 평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긴장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오후 4시 한지우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작고 한적한 카페였다. 손님이 거의 없었다. 서윤이는 이미 와 있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가 다가가자 서윤이가 미소를 지었다.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서윤이는 지우에게 커피를 권했다. 무엇을 마실지 물었다. 지우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서윤이도 같은 것을 시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이었다. 서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회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지우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잘 이겨냈다고 칭찬했다. 한지우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회장님 덕분이라고 했다.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지우 자신의 노력이라고 했다. 대화가 이어졌다. 서윤이는 지우의 성장 과정을 물었다. 어디서 자랐는지, 가족은 어떤지. 지우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고모 손에서 자랐다고. 어려웠지만 고모님이 잘 키워주셨다고 했다. 서윤이는 지우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어떤 분이셨는지.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기억이 많지 않다고.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고모님 말씀으로는 따뜻한 분이셨다고. 딸을 무척 사랑하셨다고 들었다. 서윤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지우는 눈치채지 못했다. 계속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손목의 팔찌가 더 소중하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이는 지우의 손목을 바라봤다. 낡은 은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서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팔찌에 새겨진 문구를 아느냐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빛처럼 빛나길이라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예쁜 말이라고 했다. 서윤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말할 때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우에게 건넸다. 열어보라고 했다. 지우는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팔찌가 하나 들어 있었다. 지우 손목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지우는 놀라 서윤이를 쳐다봤다. 서윤이는 팔찌를 꺼내 빛에 비췄다. 안쪽을 보여줬다. 똑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별빛처럼 빛나길. 서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30년 전 이야기였다. 재벌가 딸과 가난한 청년의 사랑, 임신과 출산, 강제 이별, 그리고 남겨진 아기. 서윤이는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한지우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서윤이는 계속했다. 아기를 낳고 떠나야 했던 그날. 작은 은팔찌를 채워주며 울었던 일. 별빛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랐던 마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윤이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우야, 그 아기가 너야. 내가 내 딸이야. 30년간 찾아 헤맨 내 아이야. 한지우는 손을 빼냈다.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서윤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였다. 99% 일치. 출생 기록도 있었다. 서지우에서 한지우로 개명된 기록. 모든 증거가 있었다. 한지우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지우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평생 궁금해하던 엄마. 왜 자신을 버렸는지 원망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것도 회장님이었다. 믿기지 않았다. 서윤이는 무릎을 꿇었다.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우를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30년간 너를 찾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다고 말했다. 한지우는 눈물이 쏟아졌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다. 왜 자신을 버렸는지 밤마다 울었다.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자책했다. 그런데 엄마가 있었다. 찾고 있었다. 버린 것이 아니었다. 지우는 서윤이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혈육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서윤이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카페 안에서 모녀가 30년 만에 만났다. 서윤이는 지우를 꼭 안고 울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반복했다. 한지우도 울었다. 엄마라는 단어를 평생 처음 입 밖에 냈다. 엄마.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한참을 울고 나서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손을 맞잡은 채 서윤이는 지우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지우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고모님이 잘 키워주셨다고, 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좋은 분이셨다고. 서윤이는 한태민 이야기를 꺼냈다. 지우의 아버지, 서윤이가 사랑했던 사람,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사람, 지우를 위해 혼자 고생했던 사람. 서윤이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우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카페 밖은 어두워졌다. 12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30년의 공백을 채워야 했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서윤이는 지우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평생 곁에 있겠다고, 못해준 것들을 보상하겠다고.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보상은 필요 없다고, 이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밤 10시가 넘었다.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일어났다. 서윤이는 지우에게 물었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타고 가는 길 내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지우의 집 앞에 도착했다. 작은 원룸이었다. 서윤이는 마음이 아팠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지우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오늘 고맙다고. 만나서 행복했다고. 서윤이도 답했다. 자신도 행복하다고.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이제 헤어짐이 아니었다. 다시 만날 것이었다. 매일 만날 것이었다. 모녀로. 한지우는 집에 들어가 창문으로 내다봤다. 서윤이의 차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지우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다. 별빛처럼 빛나길. 이제 그 의미를 알았다. 엄마의 사랑이었다. 30년을 이어온 사랑이었다. 서윤이는 차 안에서 눈물을 닦았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30년의 짐을 내려놓았다. 이제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차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2월의 첫눈이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서윤이는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다. 임원들이 모였다. 서윤이는 침착하게 말했다. 한지우는 자신의 딸이라고, 30년 만에 찾은 딸이라고 선언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서윤이는 계속했다. 앞으로 한지우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능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부당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회장의 딸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윤이는 박진수를 쳐다봤다. 차갑게 말했다. 인사 담당 임원직에서 물러나라고.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났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한지우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회사 전체에 알려졌다.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놀라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하지만 한지우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다. 몇 주가 지났다. 한지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능력을 인정받았다.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다. 지우는 점점 성장해 갔다. 서윤이와 한지우는 주말마다 만났다. 밀린 이야기를 나눴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했다. 평범한 모녀의 시간이었다.
30년을 기다린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한태민의 묘를 찾았다. 서윤이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다. 30년 만의 인사였다. 서윤이는 한태민에게 말했다. 지우를 찾았다고.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이제 자신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지우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비록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자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지우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감사했다.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 사랑으로 키워준 것, 모든 것에 감사했다. 묘지를 떠나며 서윤이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30년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회사로 돌아온 후 한지우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에 기대지 않겠다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겠다고 다짐했다. 서윤이도 그것을 원했다. 특혜가 아니라 기회를 주고 싶었다. 지우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하늘그룹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 신년 임직원 회의에서 서윤이는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한지우가 서 있었다. 서윤이는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자신의 딸이자 하늘그룹의 미래라고. 한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회장의 딸이기 전에 하늘그룹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진심 어린 박수였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이와 한지우는 회장실로 올라갔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새해의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서윤이는 지우에게 물었다. 행복하냐고.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행복하다고.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서윤이는 지우를 꼭 안았다. 3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다. 놓치지 않을 것이었다.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었다. 별빛처럼 빛나는 딸. 그 아이가 이제 곁에 있었다.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서윤이는 지우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싶으냐고.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하늘그룹에서 인정받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고.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윤이는 미소를 지었다. 지우라면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자신이 옆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정은 지우가 하는 거라고. 자신의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조언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말이 마음에 새겨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다. 서윤이와 한지우도 그들 사이를 걸었다. 엄마와 딸.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다. 한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겨울밤 하늘의 별들. 지우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다. 별빛처럼 빛나길. 엄마의 소원. 이제 그 소원을 이루고 싶었다.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서윤이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태민이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서윤이는 속으로 말했다. 태민아, 우리 딸 찾았어.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지킬게. 우리 함께 지키자.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다. 서윤이가 먼저 말했다. 사랑한다고. 한지우도 답했다. 사랑한다고 엄마.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다. 아름다운 모녀였다. 며칠 후 서윤이는 법무팀을 불렀다. 유언장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한지우를 정식 상속인으로 등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팀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DNA 검사 결과, 출생 기록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 법적으로도 한지우는 서윤이의 딸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서윤이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우에게 천천히 알려줄 것이었다. 상속 같은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었다. 지금은 그저 엄마와 딸로 지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는 시간이. 한지우도 회사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회장의 딸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것에 기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했다. 선배들에게 배우고 후배들을 도왔다. 동료들은 지우의 성실함을 인정했다. 김민준 대리는 여전히 지우를 챙겨줬다.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선배로서 조언을 해줬다. 지우는 그가 고마웠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다. 봄이 왔다. 하늘그룹 사옥 주변에 벚꽃이 피었다. 점심시간 서윤이와 한지우는 함께 산책을 했다. 벚꽃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대화였다. 오늘 점심 메뉴 주말 계획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다. 30년간 나누지 못한 일상이었다. 엄마와 딸이 함께 걷는 것,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어느 날 서윤이는 지우에게 제안했다. 함께 살지 않겠냐고. 넓은 집이 있으니 같이 살자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정중히 거절했다. 아직은 혼자 살고 싶다고, 독립적으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윤이는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지우의 선택을 존중했다. 대신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기로 약속했다. 한 주에 한 번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때로는 서윤이의 집에서 때로는 외식으로. 그렇게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기로. 여름이 왔다. 한지우는 입사 1년이 되었다. 수습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정규직이 되었다. 평가도 좋았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우는 뿌듯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서윤이는 지우에게 선물을 주었다. 작은 상자였다. 지우가 열어보니 시계였다. 고급 브랜드의 시계였다.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별빛처럼 빛나는 너에게. 엄마가. 지우는 눈물이 났다. 시계를 차고 엄마를 꼭 안았다. 그해 가을 서윤이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초기 단계지만 암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조기 발견이라 치료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했다. 서윤이는 차분히 받아들였다. 이제 지킬 사람이 있었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었다. 서윤이는 지우에게 사실을 말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이제 막 엄마를 찾았는데 잃을 수는 없었다. 지우는 엄마 곁을 지켰다. 수술날 병원에 함께 갔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도했다. 제발 엄마가 괜찮기를.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의사는 수술 결과가 좋다고 했다.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면 재발 위험도 낮다고 했다. 서윤이와 한지우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회복 기간 동안 한지우는 엄마를 간호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서윤이의 집에 머물렀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챙겼다. 약을 챙기고 산책을 도왔다.
서윤이는 딸의 정성에 감동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몇 주 후 서윤이는 완전히 회복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와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렸다. 평일 저녁에도 함께 식사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1년 전 두 사람이 만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기념일이었다. 서윤이와 한지우는 그날 만났던 카페에 다시 갔다.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 1년 전을 떠올렸다. 서윤이가 말했다. 1년 전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지우를 찾은 날이라고. 한지우도 답했다. 자신도 그렇다고. 엄마를 만난 날이라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1년이 지났지만 감동은 여전했다. 그날 밤 서윤이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은 지우를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30년을 기다렸고 1년을 함께 보냈다.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할 것이다. 별빛처럼 빛나는 내 딸과. 서윤이는 일기를 덮고 미소를 지었다. 한지우도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1년 전 오늘 내 인생이 바뀌었다. 엄마를 만났다. 30년을 혼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가족이 있다.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 지우는 손목의 팔찌를 만졌다. 별빛처럼 빛나길.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회사에서 만났다. 서로 미소를 나눴다. 회장과 직원, 엄마와 딸, 두 가지 관계가 공존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이제는 익숙해졌다. 점심시간 한지우는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친한 동료들이 생겼다. 김민준 대리도 함께였다. 다들 지우를 동료로 인정했다. 회장의 딸이기 전에 한지우로. 오후 회의가 있었다. 한지우는 자신 있게 발표했다. 1년간 배운 것을 토대로 준비한 기획안이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는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완할 부분도 지적했다. 특혜는 없었다. 하지만 격려는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이는 지우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다. 잘했다는 신호였다. 한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의 인정이 가장 기뻤다. 회장의 칭찬보다 엄마의 격려가 더 값졌다. 저녁 두 사람은 함께 퇴근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서울거리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서윤이가 지우에게 물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하고 싶으냐고. 한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그냥 엄마랑 집에서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둘이서 저녁 먹고 영화 보고. 평범하게.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고. 평범한 게 가장 특별한 거라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서윤이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지우가 요리를 도왔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다.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 소박한 식사였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다. 식사 후 둘은 거실에 앉아 영화를 봤다. 따뜻한 가족 영화였다. 함께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영화가 끝나고 서윤이는 지우에게 선물을 주었다. 목걸이였다.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별빛처럼 빛나라는 의미였다. 한지우도 엄마에게 선물을 줬다. 직접 뜬 스카프였다. 퇴근 후 조금씩 만든 것이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담겼다. 서윤이는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따뜻했다. 딸의 마음이 느껴졌다. 자정이 되었다. 크리스마스가 왔다. 두 사람은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서윤이와 한지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이 미소를 나눴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날 밤 한지우는 서윤이의 집에서 잤다. 게스트룸에 누워 천장을 봤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엄마의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다니. 지우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서윤이가 직접 만든 팬케이크였다. 지우는 맛있게 먹었다. 엄마가 해준 음식, 그것만으로도 특별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다. 어젯밤 내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공원을 걸으며 서윤이가 말했다. 행복하냐고.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하다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서윤이도 같은 마음이었다. 30년을 기다린 행복이었다. 이제 영원히 계속될 행복이었다. 두 사람은 눈 쌓인 길을 걸었다. 발자국을 남기며 나란히. 엄마와 딸의 발자국이었다. 30년의 공백을 지나 이제 함께 걷는 길이었다. 앞으로도 함께 걸을 길이었다. 별빛처럼 빛나며 하늘에서 눈이 계속 내렸다. 크고 작은 눈송이들이 춤추듯 내려왔다. 서윤이와 한지우는 손을 맞잡고 걸었다. 행복한 미소를 띤 채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영원한 함께함.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